클로디아의 비밀. 미술관으로 가출하다. 화요일 밤 제이미는 베개 밑에 놓인 잠옷에 쪽지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쪽지에 적힌 첫 번째 지시사항은 숙제 걱정은 하지 말고 가출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이 대목에서 나는 진심으로 클로디아의 꼼꼼함에 감탄했다. 클로디아는 나만큼이나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쓸 줄 알았다. 클로디아는 트럼펫 가방에서 꺼낸 트럼펫을 숨겨둘 장소까지 적어 놓았다. 침대 발치에 놓여있는 여분의 담요로 둘둘 말아 놓으라고 말이다. 제이미는 쪽지에 쓰인 대로 따른 다음 욕실에서 큰 컵으로 물을 한 잔 떠와 침대 위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제이미는 종이 귀퉁이를 덥석 물어뜯었다. 종이는 예전에 닷새 동안 아껴가며 씹던 풍선껌 맛이었다. 그보다 조금 더 딱딱할 뿐 아무 맛도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수성 잉크로 쓴 글씨가 번져 이빨에 시퍼렇게 물이 들었다. 제이미는 종이를 한 번 더 뜯어서 씹고는 이내 그냥 찢어 구겨서 휴통에 버렸다. 그리고 나서 이를 닦았다. 이튿날 아침 클로디아와 제이미는 계획대로 평소처럼 스쿨버스를 탔다. 둘은 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버스가 학교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해야 했고 실제로도 그랬다. 아이들은 서로 멜치며 과제물이나 장갑을 챙기기에 바빠서 학교로 걸어 들어갈 때까지 자기 소지품 외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클로디아는 제이미에게 운전사인 허버트 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발을 올리고 머리를 숙이려 앉으라고 일러두었다. 제이미는 시키는 대로 했고 클로디아도 그렇게 했다. 만일 들키면 학교에 가서 시간표에 따라 열심히 수업을 듣는 척할 생각이었다. 가방에 책도 없고 악기 가방에 악기도 없지만 둘은 책가방과 트럼펫 가방, 바이올린 가방을 깔고 앉아 있었다. 둘 다 계속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적어도 4번 정도는 고개를 살짝 들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때마다 꼭 참았다. 클로디아는 속으로 나는 장님이다 하며 소리와 냄새 그리고 촉감만으로 모든 걸 알아채려고 했다. 이윽고 아이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그치고 허버트 씨가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자 둘은 얼굴을 살짝 들고 마주보며 씩 웃었다. 이제 허버트 씨는 버스를 몰고 학교 버스를 세워두는 보스턴 포스트 로드 주차장으로 갈 것이다. 그러고 나면 여느 때처럼 버스에서 내려 자기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갈 것이다. 제이미와 클로디아는 덜컹대는 버스가 주차장에 닿을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버스는 바퀴가 달린 텅 빈 과자 상자처럼, 아니 거의 빈 과자 상자처럼 덜컹거렸다. 다행히 덜컹거리는 소리가 몹시 시끄러웠다. 그렇지 않았으면 클로디아는 자기 심장 소리가 운전사한테 들릴까봐 마음을 졸였을 것이다. 클로디아는 그 소리가 마치 아침에 커피를 끓일 때 나는 소리처럼 요란하게 들렸던 것이다. 클로디아는 오랫동안 고기를 쳐박고 있기가 불편했다. 땀이 축축이 배어나와 뺨이 비닐 자석에 달라붙었다. 버스에서 내리면 5분도 못 되어 얼굴에 피부병이 일어날 것 같았다. 드디어 버스가 멈추었다. 덜컹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허버트 씨가 몇 발짝만 뒤쪽으로 온다면 아이들은 들키고 말 것이다. 둘은 숨을 죽인 채 허버트 씨가 버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다. 이어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허버트 씨가 버스에서 내린 뒤 조그만 옆 창문으로 손을 넣어 문 닫는 손잡이를 돌렸다. 클로디아는 천천히 팔을 당겨 손목시계를 흘끗 보았다. 허버트 씨에게 7분의 여유를 주고 나서 고개를 들 생각이었다. 7분이 지나자 둘은 이제 일어나도 된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대로 있었다. 몸을 웅크린 채 45초를 더 보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했던지 45분도 더 지난 것 같았다. 마침내 둘은 씩 웃으며 일어났다. 차창 밖을 빠끔히 내다보니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클로디아는 제이미를 데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문을 여는 손잡이는 운전석 왼쪽에 있었다. 클로디아가 그쪽으로 다가가는데 뒤에서 쩔그렁 하는 소리가 들렸다. 클로디아가 속삭이듯 물었다. 제이미, 그게 무슨 소리야? 제이미가 멈춰서자 소리도 그쳤다. 제이미가 되물었다. 무슨 소리? 너한테서 나는 소리 말이야. 도대체 뭘 입은 거야? 사슬 갑옷이라도 입었어? 평소에 입던 대로지 뭐. 속옷부터 말하자면 10세용 삼각
티셔츠 하나. 그만둬. 그건 나도 알아. 그렇게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게 도대체 뭐냐고. $24 43센트야. 그때 클로디아는 제이미의 바지 주머니가 묵직하게 처져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제이미의 셔츠 자락과 바지 사이가 4cm쯤 벌어져 있었고 띠처럼 하얗게 늘어난 맨살에 배꼽이 마침표처럼 찍혀 있었다. 어쩌자고 잔돈을 가져왔어. 동전은 짤랑거리잖아. 브루스는 1센트나 5센트짜리 동전만 낸단 말이야. 안 그러면 브루스가 뭘로 내겠어? 여행자 수표? 클로디아가 말했다. 됐어, 됐어. 그런데 허리띠에 매달려 있는 건 또 뭐야? 나침반. 작년 생일 때 받은 거야. 귀찮게 그런 건 뭐하러 가져왔어? 다른 집만 해도 무거운데. 숲길을 가려면 나침반이 있어야 돼. 숲에서 나올 때도 그럴 땐 다들 나침반을 쓰잖아? 클로디아가 물었다. 무슨 숲? 우리가 도망가 들어갈 숲 말이야. 도망가 들어가? 그건 또 어느 나라 말이야? 우리나라 말이지. 클로디아가 다그쳐 물었다. 우리가 숲으로 도망가 들어간다고 누가 그러던? 제이미가 째지는 소리로 외쳤다. 거봐 말했잖아. 누나가 말했어. 클로디아도 악을 썼다. 무슨 말? 난 숲으로 도망가 들어갈 거란 얘기는 한 적이 없어. 했어. 누나가 도망가 들어간다고 했어. 안 했다니까? 제이미는 왈칵 화를 냈다. 했단 말이야 누나가. 우리가 숲으로 도망가 들어간다고 누가 그러던? 이라고 했잖아. 누나가 한 말이야. 됐어 됐어. 클로디아는 그렇게만 대꾸했다. 그러고는 화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무리의 지도자란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사 그 무리란 것이 자신과 개구장이 남동생 하나뿐이라고 해도. 클로디아는 다시 말했다. 알았어. 내가 도망가 들어간다는 말을 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숲이란 말은 안 했어. 아니야. 누나는 도대체 누가... 클로디아는 더 이상 제이미가 말할 틈을 주지 않았다. 알아. 안다고 자. 이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도망가 들어갈 거라는 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자. 제이미가 말했다. 겉봐 또 그러잖아. 안 그랬어. 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라고 했어. 이번에 도망가 들어간다 했잖아. 알았어. 국어 공부 따위는 그만두자. 우리는 지금부터 뉴욕 맨해튼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갈 거야. 그제야 제이미는 클로디아가 지금까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다. 제이미가 소리쳤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딨어. 클로디아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몇 분 동안이나 둘은 버스에 몰래 남아 있다는 사실도 있고 평소 집에서 하던 대로 소리 높여 다투었던 것이다. 클로디아가 말했다. 버스에서 내려서 기차를 타자. 그럼 내가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제임스 킨케이드. 제이미의 정식 이름. 제이미는 제임스의 애칭. 다시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차라고? 길에서 자동차를 얻어 타는 게 아니고? 클로디아가 대꾸했다. 자동차를 얻어 탄다고? 유괴되거나 돈을 뺏길 각오를 하고? 강도를 만날지도 몰라. 제이미가 클로디아에게 말했다. 돈을 뺏겨? 그걸 왜 누나가 걱정해? 거의 다 내 돈인데. 이제 우린 하나야. 돈은 거의 다 내 거지만 계획은 모두 내가 세웠잖아. 우린 기차를 타야 돼. 제이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제일 시시한 방법으로 제일 시시한 곳으로 가출을 가다니. 하지만 그 목소리는 중얼거렸다고 하기엔 너무 컸다. 클로디아가 제이미를 획 돌아보았다. 가출을 간다? 넌 어떻게 가출을 갈 수가 있어? 그건 또 어느 나라 말이야? 미국 말이야. 미국 사람 제임스 킨케이드의 말. 왜? 둘은 또다시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티격태격하면서 버스에서 내렸다. 다행히 들키진 않았다. 역으로 가는 길에 클로디아는 편지 2통을 붙였다. 제이미가 물었다. 그 편지들은 뭐야? 한 통은 엄마 아빠한테 보내는 거야. 우리는 스스로 집을 나온 거니까 연방 수사국에 전화하지 말라고. 내일이나 모레쯤 받아보실 거야. 또 하나는 콤프레이크 상자 뚜껑 2개. 별이 붙은 상자 뚜껑을 2개 보내면 25센트를 보내주거든. 우유값이래. 진작 보내지 그랬어. 그럼 25센트가 더 생겼을 텐데. 클로디아가 설명했다. 오늘 아침에야 2번째 콤프레이크를 다 먹었잖아. 클로디아와 제이미는 제 시간에 그리니치 역에 도착하여 10시 42분 기차를 탔다. 그 시간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도 장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도 없기 때문에 기차 안은 한산했다. 그래서 클로디아는 기차를 한 칸씩 지나가며 파란 벨벳을 씌운 의자에 머리와 보풀하기가 얼마나 묻었는지 살펴보고 그중 깨끗한 좌석 2개를 골랐다. 제이미는 뉴욕까지 가는 45km 가운데 11km를 가는 동안 줄곧 센트럴파크 뉴욕 맨해튼에 있는 공원에 숨어야 한다고 누나를 졸라댔다.
클로디아는 제이미를 회계 담당자로 임명하고 모든 돈을 제이미가 갖고 있게 했다. 또 돈 계산과 지출 결정까지 맡으라고도 했다. 그러자 제이미는 차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으로 가는 것도 몇 가지 이로운 점이 있으며 괜찮은 모험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뉴욕까지 45km나 달려가는 동안 클로디아도 제이미를 데려온 것을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 솔직히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내려 터미널로 이어지는 시멘트와 강철로 된 지하도로 들어섰을 때는 제이미가 곁에 있는 것이 너무도 고맙게 느껴졌다. 희미한 불빛에 감싸인 콘크리트 경사로 거기서 풍미는 공허하면서도 후끈한 느낌이 나도 잘 알지. 제이미가 돈과 라디오를 갖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뉴욕 한복판의 맨해튼에서는 적어도 두 사람의 몫의 용기가 필요했다.